질문하실 분 많습니다. 예, 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책에 제가 여기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책 여기 발표할 글을 싣지 못하고 예전에 발표했던 글을 대신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신 실은 글이긴 하지만은 한국 사회와 관자본주의 대중화 전략에 맞는 글이니까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발표할 글은 프린트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은 저 앞에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많이 안 받으신 분은 저기서 다들 프린트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린트물에는 오늘 발표할 글의 제목은 한국의 계급구조와 이데올로기라는 것인데요. 한국의 계급들이 요즘 어떤 변형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비정규직 이런 연구는 많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계급구조와 연결시켜서 하는 연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급 개념이 계급 얘기가 요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계급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계층이라는 건 소득이나 단순히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따라서 층화하는 계층 개념은 그걸로도 물론 이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볼 수 있지만 그런 계층 개념과는 달리 계급은 구조적인 생산관계의 위치를 중시하는 거고 생산관계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사회경제에 대한 이해관계와 의식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 분석을 왜 하냐라고 한다면 생산관계 차원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이해관계와 의식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은 자본 축적 방식, 자본 축적이 계급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계급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계급별의 경험과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 수서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본 축적을 먼저 하시고 제가 계급 구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광근 선생님께서는 계급 투쟁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런 구조, 이런 논리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계급 분류, 여기서 계급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급 분류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이니까요. 마르크스주의, 고전적인 막스주의 계급 분류에 따르면 생산수도 소유 여부에 따라서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 뿌띠부르주아 중간 계급,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후에 신중간 계급 논쟁이 있었죠. 사실 기업의 경영관리나 전문기술자, 전문가나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도 분명히 피고용자이긴 하지만 고소득이고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산자라는 뜻의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긴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예전에 자연계급을 의미하는 부르주아하고는 매우 성격이 다르긴 한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간에 있다는 의미에서 신중간 계급이라고 통칭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거는 이 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글에서도 신중간 계급이라는 걸 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스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이나 뿌띠부르주아나 다른 점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 노동력 판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각하면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 하나와 일단 판매된 노동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부르주아 계급이나 특히 중간 계급, 자연 계급과 구별되는 지점인데 이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 두 측면 중에서 후자의 측면, 즉 노동 과정에서의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구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들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사실 노동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노동자 계급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을 이제 신중간 계급으로 했고요. 노동자 계급은 흔히 얘기하는 하급사무직,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생산직의 블루 칼라, 그다음에 서비스 판매직, 요즘은 핑크 칼라라고 하는데 핑크 칼라, 그다음에 가장 하층의 단순 노무직 이렇게 해서 4개의 분파로 나눴습니다. 이 글이 사실 이 기존 한국 계급구조 분석의 후속편인데요. 80년대와 90년대 계급구조 변화에 대한 논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도 굉장히 중요한 계급구조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60년대에서 또 80년대 또는 90년까지의 계급분석 논문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때가 산업화 시기고 계급구조 변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논문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후에 20년도 사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자본 축적 방식의 변화가 발생한 시기고 87년 노동자 대추쟁 이후로 90년대 초까지 그 고용 안정과 상대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상대적 고임금에 기반한 포드주의 책적 체계제가 확립됐다고 보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95년을 전후로 해서 자유신자유주의로 굉장히 넘어가는 95년이 지표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소득부패 지표가 반전되고 이 반전되는 경향이 보이는 게 95년을 기점으로 한 반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다 아시다시피 98년 확신자유주의가 강제적으로 되는 그런 시기고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계급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연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역사를 아주 기본적인 스케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계급구조의 변화 자체를 보면은 표 1이 계급구조의 그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거는 부중간 계급은 비중이 축소되고 노동자 계급은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뜨는 게 부중간 계급이고 노동자 계급은 부중간 계급의 축소, 노동자 계급의 증가인데 이때 90년대까지 부중간 계급도 물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은 산업화에 따른 농림업의 대표적인 축소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후에도 그런가를 보면 실제로 보면은 표 2에서 보는 겁니다. 농림업 이렇게 해서 보면 농림업에서 종사하는 자영자는 95년에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6%에서 2010년에 5.9%로 줄어서 부중간 계급 비율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화 시기의 급격한 감소 비율하고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농림업 산업 부분의 위축이 부중간 계급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은 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실제로 자영이 많았던 도소매 부분이나 숙박 음식업 부분은 자영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대신에 피고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현격하게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자영을 하는 부중간 계급이 차지했던 산업에서 자본의 침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처음에는 제조업 부분에서 침투를 하다가 이제 서비스 산업까지 하면서 자영 계급, 부중간 계급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건 산업별 분포뿐만 아니라 직업별 분포에서도 드러납니다. 표 3에서 보면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 자영자가 대폭 줄어들고 피고여자가 늘어나는데 이런 거 역시 제조업의 자본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반대로 좀 희한한 건 기능 생산직, 블루컬러는 그 자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블루컬러에 무슨 자영제를 할 게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운수업이나 생산직 같은 데서 특수고용, 소상상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계급별로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 소득분배 지표 정선희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이 진위계 저도 일부를 썼는데 진위계수가 정선희 선생님 표하고 다른 거는 정선희 선생님은 시장소득으로 했고 저는 이 가처분 소득으로 해서 다른데 어쨌든 이 소득분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 아까도 보셨습니다. 근데 그게 각 계급별로는 어떤 양상이냐를 보면은 이 소득분배 지수 다 통계청에서 내는 게 그 가계동향 조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 원자료를 받아서 이게 계급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표 2년마다 해놨고요. 그 수치는 뭐냐면은 평균 소득이 100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계급에서 자기 가구가 차지하는 그 100에 대해서 얼마나 비율이냐라는 거고 밑에 가로는 뭐냐면은 가구주 소득, 이게 가구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구주가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4명 한 집에 2명이 일할 수도 있고 1명이 일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가구 전체 가구 소득에 대한 가구주 소득 비율을 본 것입니다.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오면 그래프를 그려왔어야 좀 보시기가 편할 텐데 숫자 보니까 어지러우실 텐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미처 그림을 못 그렸고요. 어쨌든 이 숙제에서 눈에 띄는 특징들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관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부중간 계급 가구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4년에는 전체 평균 대비 부중간 계급 가구 소득이 99.7이었는데 진짜로 일관되게 푹 떨어져서 2010년에는 85.9까지 감소했고, 또 가구주 소득도 전체 가구 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더 몰락하는 계급이 가구주에 더해서 다른 가구원들도 막 소득을 벌어들이는데도 가구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중간 계급은 전체 계급 위치에서 아까도 봤듯이 숫자기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약화되고 있는 이런 몰락하는 계급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둘째로 부중간 계급과 반대로 신중간 계급의 가구 소득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 중에서 보면은 일단 사무직의 상승이라는 거죠. 이것도 거의 지속적으로 비율이 오르고 있는데, 다른 노동자, 94년에 다른 노동자 계급 분파들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 2010년을 보면 엄청나게 점점 격차가 커져서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아주 일관되게 노동자 계급에서 가장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들의 가구 소득이 굉장히 또 일관되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큰 폭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기에 빈곤하는 노동자 계급 중에서 가장 하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양극화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구 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떨어지는데, 이건 막 먹거리 부부가 늘어나는 건데 이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하층 계급일수록 비율이 가구주 소득 비율이 낮다는 거죠. 당연하면 당연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도 가계소득을 벌중하는 건데, 결국 이건 가구주 소득 격차보다 개인 소득 격차가 훨씬 클 것이다 라는 점을 암시를 합니다. 이 표 6은 그 변동계수로 해서 각 계급 내에서 소득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는 건데, 계급별 계급 내 소득 격차의 정도를 본 것인데, IMF 체제였던 98년의 변동계수가 갑자기 높아진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 이전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유 시기에 계급별 격차뿐만 아니라 계급 내 격차도 심화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검증할 게 신자유의 자산과 자산 투자로 소득을 상쇄했을 때는 가설을 보고자 했는데, 이것은 보다시피 거의 어떤 계급에서도, 또는 사실 여기는 계급만 있지만 소득 분포별로 10분위 분포별로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자산소득이 특별히 증가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차라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까 그 정석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 같은 거로 금융화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이렇게 큰 얘기를 할 수는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지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장 자유주의를 계급별로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조사 하나를 봤는데요. 회귀 분석, 시간이 없으니까 회귀 분석을 보시면 시장 자유주의 수용에 대해서는 학력, 가구 총소득, 계급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표 10을 보시면 계급별 시장 자유주의 수용 정도를 보면 계급별 시장 자유주의 평균 점수화를 보시면 부르주아 계급이 높을수록 시장 자유주의 수용이 높은 겁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5.9 6점이 다 됐죠. 평균 반올림하면. 부중간 계급은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중간 계급도 자기 사업을 하니까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간 계급, 돈 많이 버는 신중간 계급, 노동자 계급 이런 차이로 나타나는 거는 맞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좀 당연하지만 이거를 나중에 정말 이 계급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후 검증을 해보면 표 11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부르주아 계급은 확실히 다른 계급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균 점수 다른 세 계급에 비해서 확실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부중간 계급, 신중간 계급, 노동자 계급 사이의 평균 점수는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지표로 계급의식을 측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여기서 보면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선거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부르주아 계급이 가장 계급의식이 강하고 다른 계급들은 계급의식이 없다 이런 걸 보는 것과 좀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 그 요약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더 풍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